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만나야 할 인연은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말 믿으시나요? 인생을 아직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살다 보면 이론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는 도무지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미신을 믿기도 하고 어쩌면 신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나 희망을 가지며 살기도 하고요. 저의 경우에는 원래 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믿지 않았고 반드시 만날 사람은 만나야 한다는 운명에 대해서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누구든 노력을 하고 살면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지 절대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적어도 저에게 그런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저는 이제 운명은 존재하고 만나야 할 인연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냐고요?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살로 평범하게 인생의 황혼기를 앞두고 있는 중년 여성입니다. 다들 그렇듯 제가 처녀였던 시절에는 적당히 공부를 하고 적당한 남자를 만나 시집을 가 아이를 낳고 남편을 잘 내조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했던 시절이었어요. 저 역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지만 결혼은 그 시절 치고는 좀 늦은 26살에 하게 되었어요. 제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기도 했지만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된 것에는 나름대로 사연이 있어요. 당시 저는 완벽한 초혼이라고 할 수 없었고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할 실패를 경험한 후 다른 사람인 지금의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 집은 부유하거나 부잣집은 아니었지만 교육자 아버지 밑에서 내조를 살뜰히 하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시작부터 교양과 교육이 중요한 집의 딸로 태어나 당연히 조용히 그리고 참하게 지내야 한다는 것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고 자랐죠. 게다가 교육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앞서 있던 부모님 덕분에 저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교육은 물론이고 대학까지 나온 그 시대의 엘리트 여성이었어요. 그 당시 남녀를 불문하고 대학 입학은 흔한 일이 아니었고 심지어 다른 나라 말인 영어 전공을 한 전 정말 엘리트 대우를 받으면서 지냈기도 하고요.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워낙 엄격했던 부모님의 영향으로 친구들과 노는 것, 일탈 같은 남들이 사춘기를 겪으며 한 번씩 하는 것들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크다 보니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서운 줄 모르고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시점에 해서는 안 될 길로 빠지게 되었고 결국 그 일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죠. 당시 저희 집에서는 상주를 하며 집안일을 다 해주고 청소까지 해주는 부부 도우미가 살았는데 그 도우미 부부에게는 저와 동갑인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처럼 보호를 받으며 지낼 동안 그 아이는 부모님을 도와 학교도 가지 않고 장작을 패거나 화장실 청소 등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곤 했죠. 친구들과 나가서 놀지 못하게 하는 어머니로 인해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 아이와 꽤 친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단순한 친구 감정으로 놀던 우리는 나이를 먹고 점차 남자와 여자가 되면서 서로에 대한 알 수 없는 마음이 생겨버렸고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걸 감히 어머니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에 제지를 하거나 관리를 하지 않았죠. 나 오늘은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 아, 왜 이렇게 할 게 많은 거야? 그래도 넌 똑똑하니까 공부하는 것도 멋있어. 너니까 하는 거지. 너도 공부가 하고 싶어? 그럼 학교 보내달라고 말씀드려. 난 공부하고 싶어도 못해. 학교 보내줄 리도 없고. 그럼 내가 가르쳐줄까? 너가? 아유, 안 돼. 사모님 아시면 나 진짜 두들겨 맞을걸? 어차피 엄마는 우리한테 관심 없잖아. 몰래 가르쳐주면 되지? 그럼 맨날 저녁에 여기서 나 공부 가르쳐줄래? 그래. 난 너밖에 없으니까 내가 너 가르쳐주고 알려줄게. 그렇게 우리 둘은 부모님은 모르는 밀회를 즐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으면서 서로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서로가 혼란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있던 19살 청춘의 나이에 그 아이와 저는 해서는 안 될 미래를 해버리게 되었어요. 그날 일이 강력하게 기억에 남자 초조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지만 애써 모른 척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이 있고 몇 달이 지나면서 자꾸만 살이 찌는 기분이 들었고 이 모습을 본 어머니는 단번에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눈치채셨어요. 미혁이 너 이리 와봐. 솔직히 말해. 너 무슨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은 무슨 일. 그런 일 없었어요. 귀신을 속여. 엄마 눈에는 다 보여. 누구야? 누구 애를 가졌냔 말이야. 네? 내가 애를 가져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는 애가 애를 가져서. 누구냐고. 말 못해? 아니 안 해요. 이 애 낳을 거예요. 뭐? 애를 낳아? 너 미쳤어? 엄마 죽는 걸 보고 싶어? 너 걔지? 너 그 도우미 집 그 아들이랑 그런 거지? 아니야.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누구를 속이려고 그래? 엄마 못 속여. 너 오늘부터 저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마. 알았어? 어머니는 제 상태만 보고 귀신같이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셨고 곧바로 도우미 부부와 그 아이까지 모두 다 이 집에서 쫓아냈어요. 저 또한 방에 가둬두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통에 어떤 것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갇혀 지낼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던 중 엄마와 아빠가 절 두고 조용히 나누는 대화를 들었고 제가 아이를 낳자마자 아이를 입양 보내고 절 미국으로 유학 보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아이와 인사도 없이 헤어진 것도 속상한데 제 몸속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이 태어나자마자 입양을 보내고 절 유학 보낸다는 그 말이 너무 무섭게 들려왔고 고민 끝에 전 아이를 지키기 위해 야반도주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주 깊은 밤 어머니 폐물 상자를 들고 용돈을 모아뒀던 돈을 들고 그대로 서울로 도망갔고 그곳에서 작은 월세방 하나를 마련했어요. 그 당시엔 무모한 결정이었지만 아이와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최선의 결정이었고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19살이 된 어린아이가 한 생명을 책임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집을 뛰쳐나가 저는 서울의 성북구 소재 한 단칸방을 겨우 얻었고 그곳에서 정말 어찌어찌 아이까지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막상 출산을 하고 보니 모든 것들이 불안하고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제 나이 20살, 엄마가 되었고 당장 능력이 없다 보니 집에서 훔친 폐물을 모조리 팔아서 생활을 했지만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먹이고 입히는 데에는 그 돈으로 역부족이더라고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하며 고민을 하던 중 결국 일을 직접 해야겠다고 결정을 했고 옆집에 살고 계신 이모에게 돈을 주고 아이를 맡긴 후 일터로 나섰어요. 이모, 정말 죄송한데 제가 나갔다 올 동안 우리 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봐주신 비용은 드릴게요. 여기. 그래, 네 몸 하나로 일을 하기도 힘든데 애까지 딸리니 죽겠지? 내가 봐줄게. 네, 빨리 끝내고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봐주세요. 부탁드려요. 그래, 나도 장사하니까 잠깐 자리 비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봐줄게.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를 맡기고 간다는 건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아이와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잘 봐달라는 의미로 이모에게 돈도 쥐어드리면서 부탁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막상 아이를 맡기고 나왔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고 자꾸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은 불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일을 제대로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급하게 마무리를 하고 아기가 걱정되는 마음에 정말 한달음에 집으로 뛰어왔어요. 오자마자 이모에게 달려갔는데 이모는 집 앞 가게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아기는 그곳에 없었고요. 순간 불안한 마음에 아기는 어디 있어요 이모? 라고 물었고 이모는 방에 재워놨다라고 했어요. 불안한 마음에 얼른 아이를 보러 뛰어 들어간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이가 자길래 촛불 하나를 켜두고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잠에서 깬 아기가 움직이다가 촛불이 쓰러졌고 다행히 불이 나진 않았지만 아이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깊은 화상을 입은 채 울고 있었어요. 당장 아이가 아픈 곳에 놀라 이모에게 화도 내지 못한 채 아이를 안고 냅다 뛰었어요. 놀라서 울며 병원을 찾았지만 당시 어린 내가 아이 치료를 요구하니 높은 돈을 요구하고 싶은 사람들은 치료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고액의 치료비만 요구했어요.
아이 치료는 날로 심해지는데 받아주지는 않는 상황에서 어린 마음에 이러다가 아이가 잘못되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한번 떠오른 불안한 생각은 절 지배했고 결국 아이를 구하기 위해 저는 제 발로 다시 부모님이 계신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엄마는 날 보고 놀랬지만 돌아오면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고 엄포를 뒀고 저는 아이만 살릴 수 있다면 뭐든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아이는 치료를 하고 제 나이 21살, 딸과 이별을 했어요. 딸을 보낸 후 한동안은 힘들었지만 다시 일상을 살았어요. 대학 진학을 했고 영어 영문과 입학을 하고 난 후 교사로 임용까지 하게 되었죠. 남들은 저에 대해 전혀 모르니 엘리트 여성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교사가 되자마자 선자리가 밀려 들어왔어요. 그렇게 선을 통해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에게 큰 마음이 없어 시간을 때우려 만났지만 남편은 그런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출근길부터 퇴근길을 바래다 주면서 저에게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 저도 남편에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남편은 동네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저보다 2살이 많았어요. 남편이 아무리 좋아도 저에겐 과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 늘 마음 한켠이 불편했어요. 남편과 관계가 무르익어 갈 때쯤 전 모든 것들을 털어놓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야 남편이 절 제대로 알고 저와의 미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후 당황스러운 듯 말을 하지 않다가 솔직한 이야기를 해줘 고맙다고 하면서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 정중히 부탁했어요. 그렇게 모든 주사위는 던져졌고 우리 관계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건 이제 제가 아닌 남편의 손에 달리게 되었어요. 남편에게는 아주 침착한 얼굴로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남편이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며 떠난 그 시간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이 일로 남편을 잃게 된다면 저는 또 한 번 좌절을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고요. 물론 아무것도 모른 채 절 평범한 교육자 집 딸로 생각했던 남편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한 달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도록 연락을 해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남편이 연락이 오지 않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 남편에 대한 미래를 점점 포기하게 되었어요. 이 남자 역시 내 과거가 버거울 수 있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고 점점 제 스스로 포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여름날 학교 근무를 모두 마친 후 퇴근을 하려고 길을 나서는 교문 앞에 정말 오랜만에 낯이 익은 얼굴이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바로 한 달 전 생각할 시간을 줄 수 있겠냐고 정중하게 묻고 떠났던 남편이었어요. 다시는 연락도 만나러 오지도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남편이 제 눈앞에 있으니 뭔가 좀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오래 기다렸죠? 제가 너무 늦게 왔나요? 아니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쉽게 고민할 문제는 아니었어요. 미옥 씨가 그날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많이 놀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과거를 이해하신다고요? 제가 아이를 낳은 사람인데도요? 뭐 열렬하게 사랑했던 과거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그런 여자가 있었고 그때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지만 미옥 씨처럼 용기가 없었죠.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 경우는 뭐 다른가요?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 도망도 가보고 시도를 해봤어야 하는데 전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미옥 씨가 멋지달까요? 미옥 씨에게 또다시 한번 반했고 그래서 그런 과거가 있는 멋진 여성이라도 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남편이 해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절 모두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겠다는 말을 할 때 정말 꿈인가 생시인가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저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라면 공감을 하시겠지만 그 시절 연애를 떠들썩하게 할 경우 오히려 이미 한번 결혼을 한 것과 같은 취급을 받았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 취자리가 최선이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총각인 남편을 만나 이 모든 사실을 다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자고 하는 상황이니 너무 꿈만 같고 당황스러웠죠. 그나마 한 가지 위안이 되었던 건 남편도 나처럼 정말 열렬한 사랑을 했다고 하니 나름대로 저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더라고요. 이런 저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이고 살고 싶다고 하는 남편의 말을 못 이기는 척 따라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제가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양가 부모님 모두에게 알리지 맙시다. 어때요? 어차피 평생 숨길 수 있는 비밀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어차피 다 아시는 내용이라 제가 다 말했다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결혼을 하고 알려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속이 편하실 것 같으시다는 거죠? 네. 죄 짓는 것 같은 기분으로 결혼하긴 싫어요. 남편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그 길로 집으로 들어가 부모님에게 오늘 있었던 일과 남편과의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모두 다 이야기했고 제 말을 들은 어머니는 절 미쳤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화를 내시며 욕을 하셨어요. 나 용식 씨한테 다 말했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정말 너 때문에 제명에 못 살아. 왜 없던 일로 하고 넘어갈 일을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그게 잘못이면 결혼을 안 하면 되잖아. 그리고 이해하겠대. 비밀로 하자는 거 내가 엄마한테 말한다고 한 거예요. 뭐 살겠대? 그 사람도 참 속도 좋다. 이제 난 너 때문에 사위한테 할 말도 못하고 고개도 못 들고 모시고 살게 생겼어. 아휴 내 발자야. 엄마는 그날 나에게 실컷 퍼붓고 욕을 하셨지만 다음날 바로 남편을 조용히 불러 그날 일에 대해 어떻게든 변명을 해보려 수습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저에게 다 들었기 때문에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남편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고 식을 진행하자고 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절 구해주러 온 백마탄 왕자님이 남편 같았어요. 어둡기만 한 세상에서 제 운명과도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결혼을 결정하고 난 후 남편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졌고 불안한 일들이 생기면서 저 또한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어요. 결혼을 결정하고 준비를 하는 일은 생각했던 것보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어요. 양가 부모님을 뵙고 인사를 하고 태기를 하는 등 분주하게 준비를 했고 저 또한 정신없이 결혼 준비에 몰두해야 했어요. 요즘처럼 결혼 준비를 1년 단위로 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약 3달 정도 사이에 결혼식을 올리니 정말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결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 남편은 자꾸만 절 불안하게 하는 미심쩍은 행동들을 자주 하기 시작했어요. 예복을 맞추기 위해서 남편을 만나야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자꾸만 저와 있는 시간을 피했고 어딘가로 사라지기 일쑤였어요. 이제 결혼을 할 부부라서 그런 건지 예전처럼 출퇴근을 할 때 맞춰서 절 마중 나오는 일도 없어졌고 무엇보다 남편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었어요. 나중에는 내가 정말 결혼을 하게 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남편 얼굴을 보기 어려워지니 마음이 불안해지고 자꾸만 이상한 생각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왠지 제가 과거가 있다는 걸 밝히고 난 후 결혼을 하니 날 우습게 보고 함부로 하는 건 아닐까 싶은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이런 불안한 마음을 남편에게 표현해 보기도 했지만 남편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넘기기 일쑤였고요. 요즘 어디를 그렇게 다녀서 바빠? 약국은 운영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말고도 얼굴을 보기가 힘들잖아. 요즘 좀 바빠서 그래. 이해해줘요. 혹시 내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니 과거가 있고 그래서 무시하는 거야? 무슨 그런 말이 있어. 왜 갑자기 무시를 해. 그런 거 아니야. 당신 기분 탓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날 불안하게 하는 거야? 나 좀 신경 쓰여. 확실히 나 말고 다른 곳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 기분 탓이라니. 벌써부터 바가지 긁으면서 화내려는 건 아니지. 정말 별일 없어. 그렇게 말하면 내가 불편한 마음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거 알잖아. 난 별다른 것이 없고 당신과 결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또 일은 바빠. 내가 일을 열심히 해야 우리가 또 잘 먹고 잘 살잖아. 그치? 당신이 이해 좀 해줘라. 이런 시원하지 않은 대화가 오고 간 후 어느 날 바빠서 얼굴도 보지 못한다는 남편을 생각해 먼저 직장을 그만둔 전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서 남편 약국으로 찾아가는 일이 있었어요.
식사도 챙기지 못할까 하는 마음으로 나름 준비를 해서 약국 앞에 들어선 순간 남편은 약국 문을 닫아둔 채 그 안에서 누군가와 웃으며 이야기를 하며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죄를 지은 것도 없는 제가 몸을 숨기면서 그들을 몰래 지켜보고 있게 되더라고요. 자세히 그 여자를 살펴보니 저와 비슷한 또래 또는 저보다 한두 살 정도 많아 보이는 여자였고 둘은 매우 친한지 나란히 앉아 웃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결국 이 남자가 나랑 결혼을 하고 자신이 이루어지지 못한 여성과 미래를 즐기면서 부모님들의 눈길을 피하려고 결혼을 하겠다고 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어요. 제 과거를 이용해서 결혼하기 편하도록 만들어둔 후 남편은 그 여자와 평생 연애를 하며 살 작정으로 저와 결혼을 하겠다고 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너무 화가 나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 당장이라도 약국으로 들어가서 따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제가 당당히 들어가 둘 사이를 의심하고 따진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잠시 고민을 했지만 이내 도시락을 챙겨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에서도 계속 그 모습이 떠올라서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모르는 척 결혼을 하게 되면 나는 드라마에 나오는 두 집 살림의 여주인공이 되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 번 뻗기 시작한 부정적인 생각은 정말 끝을 모르고 나쁘게만 계속 생각이 드는 것이 걷잡을 수 없었어요.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가끔 만나는 남편은 절 볼 때 늘 무표정 또는 무언가 고민이 있는 표정을 짓다가 작게 웃는 웃음과 인사뿐이었는데 여태 그 여자한테 온 정신을 쏟느라 이렇게 된 것이라는 생각까지 들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리 흠이 있는 저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뒷전으로 밀리는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했어요. 어머니의 말대로 괜히 내 치부를 드러내서 상황을 이렇게 만든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하면서 또 동시에 결혼을 없던 일로 했을 때 돌아오는 후폭풍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또다시 사고를 친다면 부모님의 가슴에 정말 큰 대못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내 자신도 평생 결혼도 하지 못한 채 박복하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절 지배하면서 정말 고민이 되고 힘들더라고요. 혼자서 해결을 할 수 없는 문제라는 판단이 든 순간 저는 남편에게 그 이야기에 대해서 묻고 제대로 된 답변을 들어서 확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혼자서 상황을 해결해 볼까 고민도 했지만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라는 걸 깨달았고 전 모든 광경을 목격한 후에 결국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찾아갔고 퇴근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남편 약국 문을 닫은 후 대화를 요청했어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곧 퇴근하려고 하는데 저녁이나 같이 할까? 그 전에 물어볼 말이 있어서 왔어. 잠시 약국 문 좀 닫고 이야기 좀 해. 밥 먹으면서 이야기해도 되잖아. 무슨 일인데 그래? 또 심각한 거야? 나 오늘 점심에 당신 주려고 도시락 싸서 약국 갔었어. 그리고 당신 어떤 여자랑 있는 거 봤어. 아 그래? 아유, 언제 왔대? 왔으면 문을 열고 부르지 왜 그냥 갔어? 조금 당황스러워 보이는데 내가 보면 안 되는 사람 본 거야? 그 여자랑 나란히 앉아서 웃으면서 점심 먹고 있는 거 봤어.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던데. 누구야? 보통 사이가 아니긴. 그냥 약국 자주 들리는 친한 손님이야. 오해하지 마. 동네 장사니까 가끔 그런 일들이 있어. 정말 오해할 일 아니야. 저녁 먹자.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화제 돌리는 거야 지금? 그 여자 누구야? 그때 잊지 못했다고 하는 그 여자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거 다 옛날 이야기지 그런 거 아니야. 오해야. 정말 아니야? 진짜 맹세하고 아니라고 할 수 있어? 그렇다니까. 정말 당신이 오해할 만한 그런 행동 한 적 없고 그냥 친한 손님이야. 그러니까 화 풀고 같이 저녁 먹으러 가자. 어? 남편은 끝내 그날 일에 대해 화를 내며 몰아붙이는 제 말에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았어요. 덕분에 세세하게 그날 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없었고 다툴 수도 없었지만 그날 일로 완벽하게 마음속 불안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는 남편에 대한 지워지지 않는 의심이 생긴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는 내내 마음이 불안했고
행복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남편에게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고, 이대로 갈 경우 불안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 상황에 대해 혼자 고민을 하고 또 힘들어하면서 결국 제가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결국 결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차라리 결혼을 하고 남처럼 살면서 서로의 인생을 존중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모두에게 행복한 일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 결정을 하게 된 것이기도 했어요. 정말 많은 고민과 배신감이 몰려왔지만 저 역시 청렴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감내를 하며 결혼을 해야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여자에 대해 해소되지 않는 찜찜함은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남편도 피하려고 하기만 하고 답변을 하지 않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구태여 구차하게 그 이야기를 꺼내며 더 파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어요. 또 한편으로는 결혼 준비를 하며 불안해하는 내가 지고 갈 불안감이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모두 다 안심을 시켜주고 자신만 믿고 진행하면 된다고 해주던 사람이었는데, 고작 한순간의 해프닝으로 의심을 하면서 남편을 몰아세운다는 것이 미안하기도 한 복잡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제가 마치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남편을 의심하는 모습 자체를 보면서 제 스스로 제대로 된 주제 파악을 하지 못했구나. 이런 것까지 바라면 욕심이지. 이 정도면 훌륭한 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진행했고, 결국 우리는 정말 부부가 되었어요. 결혼 후 곧바로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마음을 말끔하게 정리를 하고 나니 신혼여행을 온 것만으로도 행복했고, 달콤한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 날 남편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정식 부부가 되기 위한 혼인신고까지 모두 다 마쳤어요. 정말로 법적인 부부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묘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은 저에게 폭탄 선언을 하게 됐고, 저는 그 일로 상당히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사실 나도 숨겨둔 딸이 있어. 이제 말해서 정말 미안해. 뭐라고? 딸이 있다고? 왜 솔직히 말하지 않았어? 당신이 알면 받아들이지 못할까 봐. 이제 이야기했어. 미안해. 역시 결혼 전 날 찜찜하게 한 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진짜 제대로 속았네. 내가 갑자기 애가 있다고 해서 실망스러워? 내가 아무리 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난 결혼 전 솔직하게 다 털어놨잖아. 당신은 왜 그러지 않았어? 그 여자 때문에? 그 여자라니?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야? 난 지금 내 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 그 딸. 그 딸이 그날 내가 약국에서 문 닫고 같이 웃으면서 밥 먹던 그 여자 사이의 딸 아니냐고. 그런 거 아니라고 했잖아, 미호가. 그래. 뭐 나도 떳떳할 거 없으니까 결혼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겠지. 근데 뭐 나보고 지금 그 아이를 같이 키워주기라도 하란 말이야? 같이 내 아이처럼 생각하고 키우고 싶어서 말하는 것이긴 해. 뭐? 미국에 입양 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내 딸도 못 키우는데 엄마가 잘 살아있는 딸을 같이 키우자고?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미호가 진정 좀 해봐. 진정하고 아이부터 보고 이야기할 순 없을까? 아니, 내가 왜 그 아이를 봐야 돼? 어차피 문제 있는 결혼 그냥 유지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애까지 키워달라고 하니 어렵게 됐네. 그게 또 무슨 소리야. 진정 좀 하고.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 엄마가 당신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었어. 내가 어리석었어. 날 무슨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만들 셈이야? 남편의 말도 안 되는 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동안 애써 눌러왔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터져 올라오면서 주체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에 남편의 딸에 대한 존재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내 딸도 아닌 딸아이를 키우면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내 인생이 너무 서럽고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남편과 더는 살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곧바로 이혼 결심을 했고, 이혼을 위해 법률 상담을 받고자 준비를 하려고 하면서 남편과 냉전을 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날은 상담을 받으려 길을 나서려는 날이었는데 남편은 집을 나서려는 날 잡아세우며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과 더는 할 이야기가 없다고 생각했고 남편을 무시하고 지나쳐서 밖으로 나가려던 찰나
남편이 데리고 온 아이의 얼굴을 보고 순간 얼어붙으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설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본 것이 맞는지 제 눈을 의심하면서 계속 아이를 쳐다봤고 한참을 바라본 후에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아이를 앞에 세우고 그 뒤에 서서 아이를 꼭 잡고 자신의 딸이라고 소개를 하는 남편을 향해 힘이 풀린 듯 무릎을 꿇고 큰절을 했어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 아이가 누군지, 그리고 그 아이는 정말로 남편의 딸이 아니라는 사실도 함께요. 저는 몸이 잘 가눠지지 않는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운 후에 벌벌 떨면서 잘 잡히지도 않는 손으로 아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당겼어요. 그리고 오른쪽 손목과 팔꿈치를 올려본 순간 아이 팔에 남은 뚜렷한 화상 자국을 확인하고는 그 자리에서 목 놓아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서툰 엄마의 실수로 어린 시절 엄청난 화상을 입고도 제때 치료를 하지 못해서 영원히 흉터로 남아있는 팔을 보니 살리기 위해서 아이와 헤어져야 했던 그 딸아이가 맞았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딸이 있다고 속이며 데리고 온 아이는 내 딸이었고 저 모르게 찾아다니면서 제품으로 아이를 데리고 오게 해준 것이었어요. 오랜만에 본 딸아이는 너무 말랐고 낯선 환경에 적응이 되지 않는 듯 잔뜩 주눅이 든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 가슴이 사무쳐서 아이를 안고 한참을 울면서 이름도 제대로 지어주지 못하고 떠나보낸 딸아이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을 연신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도 눈물이 나는지 같이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한참을 울고 난 후, 조금 진정을 하고 난 후, 남편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부터 한 후, 도대체 이 아이를 어떻게 찾았고 이렇게 데려오려는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된 것이냐고 물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미국 입양 갔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당신이 딸 이야기를 할 때 눈이 너무 슬펐어. 딸인데 못 보고 산다는 게 말이 돼? 내가 찾아야지. 어떻게 찾았어? 입양 안 갔어? 당신이 약국 온 날 그 여자가 아이 있던 보육원 선생이야. 옆으로 나란히 앉은 건 애 사진이랑 인상착의 확인하면서 외부에 안 보이려고 했던 거고. 그런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어. 미안하고 고마워. 당신 딸이면 내 딸이기도 한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찾았지. 다행히 입양 직전이었는데 내가 찾은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어.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야. 입양 가기 직전에 찾았으니 이 아이도 엄마 다시 만날 운명이었던 거지. 혼인신고를 해야 입양이 된다고 하길래 오자마자 얼른 한 거고. 당신이 그런 줄도 모르고 난 날 속이고 다른 여자가 있다고 의심하고. 정말 미안해. 그럴 수 있지. 아마 당신이 그렇게 했어도 나도 의심했을 거야. 그런데 정말 아니라고 했잖아. 그리고 이렇게 아닌 것도 판명 났고. 이 어린 것이 입양을 가네마네 하면서 왔다 갔다 했을 거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프네. 아가, 이제 엄마 아빠한테 제대로 왔는데 뭐 우리가 잘 키우면 돼. 저는 남편에게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한 날 아주 세세한 일까지 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받아준 채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던 남편의 말을 믿기도 했지만 분명 이런 제 과거를 이용해서 얻고자 하는 것도 분명하게 있을 것이라고 제 식대로 남편을 생각하고 오해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만약 제가 오해를 하다 끝내 남편을 믿지 못하고 남편과 결혼까지 하지 않았다면 우리 딸은 어떻게 됐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순간적으로 너무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자신의 과거로 인해서 남편이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건 아닐까 의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 고백을 하면서도 아이의 이야기만 나오면 슬퍼지는 눈과 죄책감으로 어떻게 하지 못한 채 연신 눈물을 흘리는 저를 보면서 꼭 그 슬픔을 치유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유가 잃어버린 그 아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아이를 다시 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다고요. 당신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당신과 헤어질 생각은 전혀 없었어. 그럼 왜 시간을 달라고 했던 거야? 당신이 너무 그리워하는 그 딸을 내가 찾아주면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시간을 달라고 했어. 그 아이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찾겠다고. 그래서 진짜 내가 아는 인맥은 총동원해서 이곳저곳에 수소문했어. 그러니 모르는 여자도 만나고 그랬던 거고. 그런 줄도 모르고. 당신도 딸을 잘 알지 못했잖아. 얼굴 생김새도 잘 모르고 너무 작았으니 이름도 짓지 못했고 또 보육원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불릴지도 모르고 아는 것이라곤 오른손에 화상 자국뿐이었지. 그걸로 다 찾아다닌 거야? 운이 좋았지. 애를 찾기에 화상 자국은 너무 확실했고 또 생각보다 가까운 보육원에 애가 그대로 지내고 있었고 그래서 찾을 수 있었어.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런 일이 있으면 나랑 상의를 했으면 좋았잖아. 당신 결혼 준비도 힘든데 이 일까지 더해지면 마음 못 잡았을 거야. 아이 발견하고 빠르게 입양 절차 진행하려고 그 보육원 여자분에게 아이 입양시키지 말아달라고 얼마나 밥을 샀는지. 그렇게 노력해준 것도 모르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오해해서 미안해. 정말 고마워 여보. 근데 나도 이 애 보자마자 우리 애구나 싶더라고. 애가 당신 닮아서 예뻐. 눈도 똑똑하게 뜨고. 남편의 장난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저는 또다시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살면서 태어나지 말아야 할 아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외할머니한테도 버림을 받고 심지어 끝내 지켜주지 못했던 엄마 덕분에 보육원 신세를 져야 할 핏덩이를 남편이 찾아내고 소중한 아이로 만들어준 것만 같다는 생각에 고마움과 만감이 교차를 하면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살면서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고 자부할 순 없었지만 제 마음을 다 읽어낸 남편이 오직 저를 위해서 이런 노력을, 게다가 평생을 살면서 아이는 볼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제 인생에서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준 것은 분명했어요. 결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정말 기적처럼 지금의 남편이 나타나 이런 내 과거를 모두 감싸고 결혼을 하자고 손을 내밀어줬고 결혼 후에도 내가 놓친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상황에서 남편의 노력으로 또다시 내 인생에 이 아이를 만나고 볼 수 있게 된 것이 마치 운명의 장난 같으면서도 꿈만 같았어요. 연신 당황스러움과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도 가지 않는 상황에서 눈물만 흘리며 아이를 꼭 껴안고 있는 날 보며 남편은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랑 같이 있는 거 보니까 당신을 정말 꼭 닮았네. 이렇게 예쁜 딸이 거저 생겼는데 굳이 또 애를 낳을 필요가 있나? 그동안 못해준 사랑 듬뿍 쏟아야지. 그럼 당신 얘 말고 다른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다는 거야? 가뜩이나 어린 시절부터 눈치 보며 큰 아이인데 또 다른 아이 생기면 소외되고 우울해져. 이제라도 예쁘게 키워야지. 당신 이렇게 날 감동시키는 이유가 뭐야? 이유가 어딨어. 당신이 내 아내고 내 아내의 자식이니 그렇지. 그런 거 없어. 미안해하지 말고 가족들한테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신경 쓰지 말고 아이랑 시간 보내. 알았지? 어떻게 말씀드리려고 그래. 내가 너무 염치가 없는 것 같아서. 정말 고맙고 미안해. 내가 알아서 할게. 나한테 맡겨.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딸과의 시간을 보내라는 듯 자리를 비켜줬어요. 한참을 안고 있어서 자세가 불편했을 것이 분명한데도 딸아이는 조금도 불편하다는 내색이나 또래답지 않게 투정 한 번 없이 그대로 가만히 품에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눈칫밥을 먹으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 자기를 미워한다는 걸 이미 일찍 알아버려서 그런지 멀뚱히 불편한 것도 참으며 있는 모습을 보니 또다시 가슴이 무너지고 미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아이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아서 너무 죄책감이 밀려오기도 했고요. 지금 제 앞에 멀뚱하게 눈치를 보며 서 있는 이 아이가 제 딸이라는 생각을 하니 꿈인가 생시인가 감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이내 아이의 얼굴을 손을 뻗어 만져본 순간 꿈이 아니라 현실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저는 눈물을 멈추고 아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배 안 고프니? 밥 먹었어? 괜찮아요. 배가 고플 것 같은데 이리 와. 엄마가 밥 차려줄게. 우리 엄마예요? 그럼 우리 딸 엄마지. 그러니까 밥 주지. 이제 저 다른 데 안 가요? 그럼 어디 안 가지. 엄마 딸인데 엄마랑 살아야지.
이제 막 만 5살이 된 아이가 엄마에게 표현해야 할 것들은 하지 못한 채 눈치를 보다가 엄마냐고 물으면서 이제는 어디로 가지 않아도 되냐는 질문을 하는 아이를 보면서 다시 한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쩌면 평생 동안 내 딸을 찾지도 못하고 저 먼 타국의 땅에서 나와 다른 언어를 배우며 살아갔을지도 모를 딸아이를 결국 남편으로 인해서 다시 내 품으로 데려올 수 있었던 것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날 위해서 노력을 해준 남편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남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다고 다짐을 했어요. 사실 아이를 데려온 후 누가 봐도 내 딸이라는 확신이 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양가 부모님에게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내 딸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필요했어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유전자 검사 분석을 한다고 해도 명확하게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진행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남편과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인정받기 위해서 진행을 해야 한다고 결정을 했고 큰돈을 들여서 아이와 저 사이에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친자 검사를 했어요. 당연히 내 딸이라고 생각하며 한 검사였지만 한 달 정도가 지난 후 나온 결과에서 내 딸이 맞다는 결과를 받으니 마음이 또 한 번 벅차고 뭔지 모를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제부터는 딸아이를 남편과 제가 안전하게 키울 수 있도록 온 가족들에게 공개를 하고 상황을 정리하는 일만 남았고 아이를 위해서라면 더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결혼 후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해야 할 신혼부부가 아이 낳을 생각은 하지도 않고 갑작스럽게 입양을 통해서 이제 막 만 나이 5살인 딸아이를 입양하겠다는 선언을 듣고 양가 모두 다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인 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임신을 하지 못할 망정 어디서 어떻게 태어난지 모르는 아이를 자녀로 그것도 딸아이를 들인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거세게 반발을 하면서 반대를 하셨어요. 물론 예상을 했던 반응이었기 때문에 차근차근 해결을 하기로 했어요. 먼저 제 딸아이를 직접 본 적도 있고 보육원으로 데려다준 기억도 있는 저희 부모님을 상대로 아이를 보여주고 허락을 받기로 결정을 했어요. 처음에 단순히 아이를 입양해 키우겠다고 하는 말에 동의를 하지 않고 저에게 화만 냈지만 아이를 본 후 이내 엄마는 말을 잃고 당황스러운 기색을 보이셨어요. 아무리 보여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잠깐만, 너 설마 얘가 아직도 어떻게 미국 부잣집으로 유학 간 거 아니었니? 맞아, 엄마. 엄마랑 내가 죄짓고 보육원에 보냈던 내 딸.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남편이 나 모르게 수소문해서 찾았어. 입양 가기 직전에 찾아서 데리고 왔어. 세상에. 좋은 집 가서 좋은 것 많이 먹고 행복하게 살라고 미국 유학까지 당부시켜 보냈는데 아직도 여기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살았다니. 세상에. 개똥밭에 굴러도 엄마 옆에서 사는 게 애한테는 제일 행복한 거지. 그래도 이렇게 돌아왔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그치? 내가 보내면서도 보내는 업보, 죄 모두 다 우리 딸 말고 내가 받겠다고 하면서 보냈네. 그런데 그 업보를 자네가 거두는구만. 네 딸이라서 너도 가슴에 사무쳤겠지만 그 당시 너도 내 딸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 내 딸이 인생이 망가진다는데 이런 업보쯤은 내가 다 가지고 가겠다고 한 거지. 이제 찾았잖아. 우리 그런 업보니 죄니 받을 이유 없이 이제 잘 키워보려고 해요. 그래.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니. 내 죄를 네 남편이랑 네가 거두겠다는데 고맙지. 그런데 사돈댁에도 이런 얘기를 할 거니? 그게 좀 걱정이다. 저 역시 저희 집은 걱정스럽지 않았지만 오히려 시댁에 이 모든 사실을 다 고백하고 알린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제 입으로 제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도 민망했고 분명 소박을 받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생각에 불안함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자 남편은 눈치를 챘는지 제 손을 꼭 잡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 나도 그렇게 효자는 아니라고 말했지. 내가 사고를 한 번 더 치면 돼. 그래도 다 내 잘못인데 당신이 사고 친다고 되겠어? 당신은 내 뒤에만 서 있어. 뭔 일 나면 당신 안고 뛸라니까. 이 상황에서도 장난이 나와? 정말. 걱정해봤자 일어날 일은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맘 편히 자자.
내일 생각하자. 남편은 불안해하는 절 다독여줬고 그렇게 고민을 가진 밤이 지나고 남편은 아침을 든든히 먹고는 제 손을 잡고 시댁으로 간 후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저는 옆에서 어떤 말도 하지 못한 채 손을 모은 채 손에 땀이 난 채로 상황을 지켜봤고요. 단순히 고백을 하는 정도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시댁 어른들이 받을 충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요. 그럼에도 영원한 비밀은 없기에 언젠가는 알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꼭 한 번은 부딪혀야 할 일이었지만 마치 남편은 이 모든 일이 생기게 된 이유도 잘못도 본인이 한 것처럼 방패가 되어서 절 감싸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내가 시집은 참 잘 왔구나. 남편 복이 있는 것이 분명해 라고 생각했어요. 이어서 남편은 시부모님에게 이 아이를 입양해 키우지 못하면 평생 가슴에 한으로 남아 살 것이고 앞으로 또 다른 아이를 낳을 생각도 없다고 하면서 반대를 한다고 한들 뜻을 꺾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의 선전포고와 같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모두 다 들은 시댁 식구들은 남편의 태도에 어이가 없다는 듯 쳐다보다가 남편을 몇 대 때리시고는 지 아빠랑 똑같은 놈인 줄 알았더니 더하고만 더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절 보면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시면서 절 방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시어머니가 저에게만 뭐라고 할 것이 두려워서 잔뜩 긴장을 했지만 남편도 절 대신에 도와줬으니 저도 이 정도는 혼자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시어머니가 부르시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왔냐? 앉아라. 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이리 와라. 아휴, 어린 것도 어민데 생떼 같은 자식 떼어내고 어떻게 참고 살려고 그랬니? 네? 어머니, 저 안 미우세요? 내가 데리고 사는 것도 아니고 네 남편이 괜찮다잖냐. 그동안 못 보고 없는 것처럼 살려고 했으니 그 속이 속이겠니. 잘 생각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잘할게요. 이런 저라도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누구나 실수는 하기 마련이고 네 남편도 속개나 썩였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다 괜찮고 살겠다는데 내가 뭐라고 너네를 말리겠니. 어머니. 행여라도 흠잡혔다고 눈치 보지 말고 네 딸 남부럽지 않게 키우면서 잘 살아봐. 알았지? 분명 소박을 맞아도 충분했는데 이런 저를 이해해 주시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을 듣고 눈물이 나서 시어머니 손을 잡고 또 한 번 울었어요. 이렇게 저는 제 딸과 사랑하는 남편, 우리 세 가족이 행복하게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되었어요. 지금도 제 인생에서 이런 남편을 만나 기적같이 내 딸을 만나 살 수 있게 한 이 현실이 정말 맞는지 헷갈리기도 해요. 이제는 어엿하게 커서 결혼을 앞둔 딸을 보면서 이렇게 내 손으로 아이를 시집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준 남편에게 또 한 번 감사하다는 마음을 다지고 또 다지면서 살고 있어요. 물론 딸아이가 인지를 할 수 있을 때쯤 남편과 저는 딸아이에게 모든 사실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딸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비뚤어지지 않고 남편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바르게 잘 자라주었어요. 이제는 딸아이를 시집 보내고 또 다른 가족을 맞이하면서 행복한 노년기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시 태어나면 남편과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저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전 또다시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싶거든요. 살다 보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은 오래 살고 보라는 말이 있나 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인생에서 꼭 만나야 할 인연은 만나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도 행복한 인연으로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4살이 된 여성입니다.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저에게는 부모님이 아무도 계시지 않아요.
사고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냥 안 계신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 기구한 팔자라고들 얘기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안 계셔도 일개 친척의 손에 키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저에겐 그런 일개 친척이 한 명도 없었고 고아원에서 길러졌습니다. 하늘 아래 내 핏줄 하나 없다는 게 이렇게 서러운 일인가 싶을 정도로 여러 일을 겪곤 했습니다. 어렴풋이 기억하는 건 제가 어렸을 적 엄청나게 큰 화재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누군가와 함께 있었던 것 같고 고아원에 맡겨지는 날에도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나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누가 절 맡겼더라면 시간이 지나고 찾아올 법도 한데 제가 고아원에 있는 동안 저를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몇 차례 입양이 된 적도 있었지만 좋은 기억으로 남지는 않았어요. 제가 처음 입양이 되었을 때는 7살 무렵이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파양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 딸이랑 친하게 지냈으면 해서 데려온 건데 애가 야근 행동을 하더라고요. 교묘하게 머리도 돌리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파양하려고요. 고아원에 나갈 때만 해도 나에게도 이제 가족이 생긴다는 기쁨에 잘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예쁨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잘한 것밖에 없는데 애가 생긴 거랑 다르게 야갔다며 파양을 해버렸죠. 그리고 그 다음번에 또 입양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말을 고분고분 잘 들었더니 애가 애답지 않다고 파양을 해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저도 포기하게 된 것 같아요. 고아원에 봉사하러 오는 사람들 중 제 팔에 있는 화상 자국을 보고는 징그럽다고 말하기도 했었죠. 너는 화상 자국도 뭐가 이렇게 크니? 징그러우니까 좀 가리고 다녀라.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말 때문에 저는 한여름에도 긴팔을 입고 했었어요. 제 팔에는 나뭇잎 모양처럼 생긴 화상 자국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화재에 대한 충격이 컸는지 그 기억 하나와 제 팔에 나뭇잎 모양의 기묘한 화상 자국만 남아있고 이것 이외에 기억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은 고달펐어요. 18살에 고아원에 나와서 숙식 제공하는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었지만 숙식이 제공되는 공장만큼 편한 곳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같이 일하는 아줌마들은 저를 안타깝게 생각하시곤 했었죠. 아직 너무 어린데 여기서 일하기 힘들지 않아? 요즘에는 취업난이라 편하게 일하는 곳도 많다고 하던데. 예전처럼 바깥에서 박스에 물건 넣는 일이나 뚜껑 여는 작업도 안 하고 사무실 안에서 일하니까 너무 좋아요. 부모님은 뭐라고 안 하셔? 하나밖에 없는 딸 이런 곳에서 일하는 거 마음 아프실 텐데. 저 고아라 부모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집도 없는데 여기에서 일하면 기숙사에서 잘 수도 있어서 다른 곳 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일하는 거야? 다른 곳에 가서 일하기도 쉽지 않겠네. 처음 공장에 왔을 때는 계속 서서 작업을 하거나 힘들게 몸을 움직여야 했는데 나중에는 사무실에 들어와 일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평생 동안 일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했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사무실에서 일을 했던 나이가 20대 중반이었는데 그때 10살 차이 나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있던 공장에 자주 오는 영업사원이었어요. 커피 좋아하세요? 저번에 보니까 믹스커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달달한 커피로 사왔어요. 아까 안 보이셔서 오늘 휴가 내신 줄 알았어요. 오셔서 제가 사온 과자 좀 드세요. 그 남자는 저에게 가끔 커피를 사다 주기도 했었고 반갑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많이 어리숙했고 이런 남자의 친절이 부담스럽기보다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저는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했기에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지만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닌 제가 고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 혼자 걱정하고 있을 때 남자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제 상황에 대해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미리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실 제가 고아거든요. 부모님이 안 계셔요. 그게 왜? 설마 부모님이 안 계셔서 내가 너랑 결혼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아무래도 고아보다는 양가 부모님이 계신 분들을 어른들이 더 좋아하시잖아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싫어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나 키우셨어. 그리고 그런 건 하나도 문제가 안 되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엄마가 벌써 너 보고 얼른 너랑 결혼하라고 하시던데. 네? 저를 언제 보셨어요? 제가 고아인 거 아시면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우리 엄마가 관상을 볼 줄 알거든. 그래서 얼굴만 보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아는데 너 사진 보여주니까 애가 아주 진국이고 너랑 나랑 잘 맞는 상이라고 하셨어. 우리 둘이 결혼하면 노후 걱정은 안 해도 되니 무조건 데려오라 하셨어. 누군가에게 환영받는 게 처음이라 기분이 좋은 마음이 먼저 앞섰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결혼에 대해서 나름 진지하게 생각한 후 설레는 마음으로 예비 시어머니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남자친구에게 제 상황에 대해서 들었는지 저를 보자마자 제 손을 붙잡으시고는 고생 많았다며 제 앞에서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저를 가엾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도 했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저를 생각해 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야. 너가 부모가 없어도 돈이 없어도 아무 상관 안 해. 나를 엄마라 생각해. 나도 너를 딸처럼 생각할 테니까. 감사해요. 사실 어머님께서 절 싫어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람마다 말 못할 기구한 사연 하나씩은 다 있는 거야. 나도 내 아들도 말 안 해서 그렇지 속 썩히는 일 없겠니? 그래서 말인데 너희 결혼식은 하지 말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자. 네? 혼인신고만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거 좋아하잖아. 괜히 결혼식장에서 너보고 수군대는 소리 때문에 너가 마음 아플까 봐 그래. 너만 괜찮으면 혼인신고만 하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 내가 시어머니 노릇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태까지 부모 사랑을 못 받아봤을 것 같아서 이제라도 내가 챙겨주고 싶어서 그래. 고아인 저를 차별 없이 대해주는 모습에 저는 결혼을 결심했고 저를 자식처럼 챙겨주겠다는 말에 시댁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지금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그 말만 믿고 어떻게 시집을 갔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를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처음이었고 이런 사람의 관심이 너무 고팠기에 저를 생각해준다는 것 때문에 다른 것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내심 결혼식을 올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시어머니 말씀대로 부모 없는 고아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싶지 않았고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하는 게 예쁨 받는 길이라고 생각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가 제 상황을 아시고는 교묘하게 가스라이팅을 했던 것 같지만 그때의 저는 마냥 행복했었습니다. 그렇게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시댁에 들어가 보름 정도 살았을까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애 둘을 데리고 집에 들어오셨어요. 웬 애들이에요? 누구예요? 애들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고 남편은 외동이었기에 다른 형제의 자식들도 아니었거든요. 어린아이들은 아니었고 둘 다 초등학교 이상은 다니는 아이들처럼 보였기에 당황한 말투로 시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어요. 누구긴 누구야, 네 자식들이지. 네? 제 자식들이라뇨? 설마 남편이 밖에서 나온 애들인 거예요? 애들 듣는데 말 조심해라. 그리고 너보다 얘들이 먼저야. 시어머니는 두 아이를 남편 아이라고 소개하였고 알고 보니 남편은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이혼을 했던 남자였어요.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 거예요? 애들을 데리고 와서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떡하니? 엄마들이 다 애들 못 키운다고 우리한테 버리고 갔는데 우리가 안 키우면 고아원에 보내야 하는데 그럴 순 없잖아.
네 자식 낳기 전에 연습한다 생각하고 키워라. 나이 많은 나보다는 젊은 너가 더 잘 키울 거 아니야. 너가 정 못 키운다면 그냥 고아원에 보내야지. 시어머니가 대뜸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 싶었어요. 결혼을 2번 한 것도 모자라 엄마가 다른 애가 둘이나 있는 거니까요. 제가 아무리 못 배웠어도 이건 아니다 싶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제가 이 아이들을 품지 않으면 고아원에 보낸다는 소리에 저는 이혼을 선택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미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미리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그런데 애들을 고아원에 보낼 수는 없어서 내가 많이 도와줄 테니까 우리 같이 힘내보자. 결국 저는 2 아이들을 품게 되었고 차라리 복작복작한 게 낫겠다 생각하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보고 바보라고 자기 팔자 자기가 꼬았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세상에 나 혼자라는 공포가 어떤 건지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고아로 살아왔던 시절보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가족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게 100번, 1000번 더 좋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아이들도 이런 나의 마음을 알 거라고 생각했기에 시어머니와 아이 둘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제 말을 잘 들었다면 생활이 힘들진 않았을 텐데 사춘기에 들어서는 아이들이었기에 제 말을 듣기는커녕 어떻게든 제 말을 듣지 않으려고 구미하는 아이들 같았어요. 이 시기에 시어머니도 처음과는 완전히 다르게 저를 점점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어디 다녀오세요? 우리 아들도 늦게 온다고 하길래 애들 데리고 외식 다녀왔다. 저에게도 얘기해 주셨으면 같이 다녀왔을 텐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너는 돈도 못 벌면서 돈 쓸 생각만 하냐? 입을 하나라도 줄여야 우리 아들이 덜 힘들 거 아니야. 남편이 야근을 하는 날이면 시어머니는 저만 쏙 빼고 아이들만 데리고 외식을 하러 다녀오곤 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행동하니 애들이 뭘 느꼈겠어요? 아이들도 점점 더 제 말을 안 듣기 시작했고 짜증을 낼 때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아이들을 훈계하시는 게 아니라 저만 나무라셨습니다. 너는 여자애들 하나 못 챙기냐? 아들도 아니고 똑같이 여자잖아. 이래가지고 무슨 애를 낳아서 키우겠다고? 어머니가 애들 앞에서 저한테 한 소리 하니까 애들도 제 말을 안 듣는 거잖아요. 네가 나한테 잘해서 봐라. 내가 애들 앞에서 너를 혼낼 일이 있나? 이래서 자란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보고 배운 게 없으니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하나 있기라나. 아유, 답답해라. 시어머니는 저에게 화를 내는 날들이 늘어났고 애들이 커가면서 돈 들어갈 일들이 많아지니 나중에는 저보고 돈을 벌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공장에서 일하다 결혼하고 나서는 전업주부로 있었던 제가 어디에 취업할 수 있겠어요? 시어머니는 이런 저를 마트에 데려가서는 무작정 돈을 벌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남편까지 저를 막대했다면 진작에 도망쳤겠지만 남편은 시어머니 눈을 피해 저를 챙겨줬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사소한 행동에도 고마움을 느꼈고 바깥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시어머니와 아이들과 부딪힐 시간이 없어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댁살이를 하며 돈도 벌러 다녔습니다. 많은 돈을 벌진 못했지만 그래도 애들 학원비 정도는 벌어왔고 제가 집안에 없으니 시어머니도 예전처럼 구박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남편은 40이라는 나이가 되었고 애들은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니 한시름 놓이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 동안은 큰일이 없었기에 이런 날들만 계속돼도 여한이 없겠다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행복도 잠시, 정말 내가 기구한 팔자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안 좋은 소식이 저희 집을 덮쳤습니다. 남편이 암에 걸리게 되었거든요. 남편의 안 좋은 소식에 시어머니는 주저앉아 버리시고는 제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하는 건데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큰 병에 걸린 거야. 너 때문에. 엄마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 사람 잘못이 뭐가 있다고요?
그리고 건강관리 잘하는 사람들도 걸릴 수 있는 병이에요. 누가 잘못해서 걸리는 게 아니라고요. 네 처가 너 잘 챙기고 잘했어 봐라. 너한테 이런 몹쓸 병이 찾아오나. 치료받는 것도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쩌냐. 이런 분위기 속에 애들은 돈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들어놓은 거 있죠? 그거 돈 많이 깨진다고 하던데. 설마 내 결혼자금 깨서 아빠 치료할 생각은 아니죠? 설마 자식 앞길 망칠 일 있어? 나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싶은 생각에 저는 남편 병간호를 하는 동시에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왔습니다. 남편 병원비를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같은 병실을 쓰는 사람들이 그러다 쓰러진다고 하면서 병간호할 사람을 알아보라고 했었지만 당장 그 돈이 없는 걸 어떡해요. 그렇게 저는 제 몸을 갈아가며 가장으로 돈을 벌어오는 동시에 병간호를 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는 투병 내내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었기에 저도 이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시어머니의 구박도 애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일도 없었겠지만 그래도 저에게 가족이라는 울타리와 그늘막을 제공해 준 사람이거든요. 저에게 남은 건 남편 하나뿐이라고 생각했기에 어떻게든 남편이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건강은 제 마음처럼 되진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저에게 한 소리씩 하셨어요. 너 똑바로 내 아들 병간호해. 알겠어? 내 아들 잘못되기만 해봐.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렇게 남편은 4년이라는 기간 동안 투병을 하게 되었고 애들은 관심도 안 보일 때쯤 남편은 결국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정성껏 간호를 했지만 하늘의 뜻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장례식장을 알아보는 와중에 재산 정리를 하게 되었죠. 남편은 차와 통장 등 몇 없는 재산을 남겼지만 그래도 빚이 없는 게 어디냐 싶은 생각을 했었는데 남편 자식들과 시어머니는 제 눈앞에서 남편 통장을 뺏어버리고는 보험금까지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이건 내 아들 몫이야. 네가 탐낼 게 아니라고. 아줌마, 우리 아빠 몫으로 나온 보험금도 내놓으세요. 그거 다 우리 앞으로 나와야 할 돈이에요. 너는 그런 돈을 받았으면 내놓을 생각을 해야지. 너 혼자 꿀꺽 먹을 생각을 해? 너한테 줄 돈은 한 푼도 없으니까 당장 뱉어내. 남편이 투병 생활을 하는 내내 관심도 없었고 제대로 찾아와서 병수발 한 번 안 했으면서 남편이 눈을 감자마자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고 득달같이 달려드는 시어머니와 남편 자식들을 보니 온갖 정이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 남편도 없겠다. 저도 될 대로 되라는 마음으로 성질을 부렸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 돈도 나한테서 뺏고 싶어요. 당신들이 내 남편 병원에 있을 때 뭐 해준 게 있다고 보험금을 탐을 내요? 얘 말하는 거 봐라. 지금 돈 주는 거 아까워서 이러는 거야? 제가 여태까지 뼈 빠지게 일해서 낸 보험금 돌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너 혼자 다 먹겠다는 거야? 제가 먹을 돈도 없어요. 이 돈으로 남은 병원비 갚아야 할 거 아니에요. 너는 여태까지 일해가지고 번 돈을 어디다 뒀길래 그 돈으로 우리 아들 병원비를 낸다고 그래? 제가 배우자였기에 당연히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이었기에 저도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해 성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았어요.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게 남편 장례식이 끝나는 날 부조금을 정리하려고 하는 순간 시어머니가 저를 밀치셨고 저는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즉시 두 딸이 시어머니 옆에 붙어서는 부조금이 들어있는 통 안에 있는 봉투들을 싹 꺼내서 본인들 가방에 넣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에 저는 뭐 하는 거냐고 소리쳤죠.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다못해 이제 부조금까지 가져가겠다는 거야? 장례식 자리 지켜준 값은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기가 막혀서 자식들에게 다가가는 순간 시어머니가 제 머리카락을 쥐어잡고는 뒤로 당기셨습니다. 머리가 뒤로 넘어가면서 저는 엉덩방아를 찢고 말았죠.
너는 돈에 눈이 멀었냐? 네가 이 돈을 왜 탐내? 제가 돈을 탐내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랑 쟤들이 돈에 눈이 뒤집힌 거잖아요. 다른 돈도 아니고 어떻게 내 남편 부조금을 가져갈 생각을 해요? 내 아들이 가는 길에 나 쓰라고 남겨놓은 돈이야. 네 건 하나도 없으니까 가져갈 생각은 하지도 마.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내며 싸운 집은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시어머니 혼자였으면 그래도 제가 어떻게든 막아보겠지만 젊은 애가 둘이나 있으니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걸로도 모자라 저를 집에서 내쫓고 싶었는지 문 앞에 캐리어 하나만 달랑 나와 있고 현관문 비밀번호는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비밀번호를 눌러보았는데도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삑삑 소리만 들릴 뿐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장 문 열으라고 현관문을 치면서 소리치니 그제서야 인터폰으로 한마디 하더라고요. 보험금 내놓으면 집에는 들어오게 해드릴게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험금을 달라고 할 수가 있어. 부조금도 싹 다 챙겨갔잖아. 어디 가실 곳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험금 내놓으세요. 그럼 문 열어드린다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보험금을 달라고 했고 급기야는 저를 집에서 내쫓아버린 것이었어요. 그래도 남편 보험금을 제가 받을 수 있었기에 방 한 칸 겨우 구해서 살고 있었죠. 남편 간병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 간병인으로도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월급이 많은 편이 아니라 복지센터로 가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었어요. 제가 돈을 벌고 있긴 한데 생활이 좀 어렵거든요. 혹시 기초수급 대상자가 되나 싶어서요. 성함이랑 주민등록증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저희 남편이 투병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 간병하면서 다른 사람들 간병하면서 일을 했었어요. 혹시 간병인 자격증은 갖고 계실까요? 아니요. 그런 건 따로 없는데 그게 있어야 할까요? 알아보니까 지금 기초수급 대상자는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국민교육복지센터에서 간병인 자격증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도 있으니 한번 거길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싶어서 알아봤지만 해당되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도 간병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센터가 있다고 해서 거기로 가봤었어요. 계속해서 돈을 벌면서 살아야 하는데 다른 것보다 간병인이 저에게 잘 맞기도 했었거든요. 이왕이면 자격증을 따놓는 것도 나중을 위해서도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간병인으로 일을 많이 하는 추세라 나이 많은 저를 써줄 곳들이 점점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알아보니 교육을 듣기만 해도 됐고 시험도 어렵지 않아서 생각보다 쉽게 자격증을 따게 되었어요. 제가 간병인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기도 했고 자격증이 있어서 그런가 업체에 들어가기도 쉽더라고요. 저 혼자 홀로 서기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와중에도 시어머니와 자식들은 수시로 연락해서 보험금을 뱉어내라고 난리를 치곤 했었어요. 너가 그러고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말 할 때 돈 보내. 이제 그만하실 때도 됐잖아요.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내 아들이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 너가 사람이면 나한테 죄송하다고 하면서 우리 아들 목숨값 내놔야지. 시간이 갈수록 저도 지긋지긋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가족의 울타리 속에서 살고 싶다고 했을 때 같이 일했던 다른 아주머니께서 가족도 가족 나름이라고 어떨 때는 없는 게 도와주는 가족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었지만 그때 제 귀에는 그런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이제야 그때 같이 일했던 아주머니가 해준 말이 생각났고 정말 이런 가족이라면 없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며 예전에 제가 한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묵묵히 간병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어요. 제 성격이 조용조용하기도 해서 간병할 때에도 힘든 일도 군소리하지 않고 하는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업체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제가 맡아서 하게 되었어요.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하나같이 돈 주고 사람을 쓴다고 생각해서 그런가 본인 입맛대로 일을 시키거나 예민한 분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다른 간병인들은 맡기 싫어하는 분들이었기에 주로 제가 맡아서 간병을 도와드리곤 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제 일만 했을 뿐이었는데 사람들 입소문이 돌았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저에게 따로 연락이 온 적도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신 사장님 소개로 연락드립니다. 간병일 하신다고 들었는데 맞으실까요? 그런 거라면 제가 있는 회사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거기에서 받으시는 것 맞춰 저희가 드릴게요. 대신 좀 더 신경만 써주세요. 신 사장님이 그러시는데 힘든 일도 묵묵히 잘해주신다고 하셔서요. 저희 어머니가 좀 예민하신 편이거든요. 간병인 분을 몇 분 모셨었는데도 맞는 분이 없어서 고민이었는데 신 사장님이 너무 좋은 간병인이 있다고 하시면서 연락처 알려주신 것이거든요. 어떻게 안 될까요? 너무 간절하게 요청을 해오셨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업체를 통해서 간병하러 나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부탁을 하는 분들도 생기기 시작했었어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회사와 나눠야 하는 돈이 없으니 저에게 떨어지는 몫이 더 많아서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하나같이 저에게 사적인 것에는 관심도 없고 욕심도 없어서 편하다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를 다른 분들에게 소개를 해주시기도 하고 저는 그분들의 소개로 여유 있는 분들의 간병을 맡아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좀 숨 돌리겠다 생각한 그때 자식들에게 보험금에 대한 유류분 소송이 들어왔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한테 돈 문제로 소송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에 당황했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간병인 소개소 회사에 출근을 하며 똑같이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고는 집 주소가 적힌 메모를 건네셨습니다. 오늘부터 여기로 가면 돼요. 그럼 다른 분들은 시간을 옮기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른 요양사 분들이 갈 거예요. 오늘부터는 여기만 가시면 돼요. 저번 달에 간병받은 최 사장님한테 소개받은 분이라고 하시면서 박 요양사를 콕 집어서 보내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받아든 집 주소를 찾아가 보니 부잣집이란 이런 거구나 싶은 집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간병인을 구하시길래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셨어요. 위암 판정을 받으시긴 하셨지만 일기라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그래도 간병해줄 사람이 필요했기에 저에게 연락을 하신 거라는 사실을 거기 계신 다른 분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간병해야 할 사람이 회장님이라고 들었기에 80세 이상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랬기에 심각한 병이 아니었는데도 간병인을 부르는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사용인을 따라서 회장님께 인사드리러 들어갔었는데 생각보다 젊은 분이 앉아 계셔서 속으로는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간병인으로 있으면서 회장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인적사항을 알게 되었는데 나이는 51세로 저보다 7살 정도 많으셨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나이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닌데 정말 다른 세상에 살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아내분은 3년 전에 돌아가셨고 젊은 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 회사를 다 맡기고 집에서 쉬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거렸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그런 제 반응도 마음에 드셨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말이 좀 많지. 이 사장님이 좋은 간병인이 있다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좋겠나 싶었는데 사람 마음을 아주 편하게 잘해주는 것 같네. 내가 몇 번 간병인을 불러들였었거든. 한 사람은 말이 너무 많았고 한 사람은 욕심이 뭐가 그리 많은지 나를 볼 때마다 버릴 거 있으면 자기한테 버리라고 하면서 나만 졸졸 따라다녀서 몸이 더 안 좋아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보내고 간병인 없이 생활할까 했는데 그건 또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었어. 제가 많이 부족한데 좋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회장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많이 하신 건 아니었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기에 과묵하신 분인가 보다 생각하고 저는 제 일만 묵묵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이 보기 좋으셨는지 본인의 이야기를 털어놓으시면서 저에게도 어렸을 때는 뭐라고 지냈냐, 남편은 뭐하냐는 사생활에 대해서 물어보시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간결하게 대답만 했었어요. 제 사연을 들으시고는 회장님께서 저를 짠한 눈빛으로 쳐다보셨고 저는 이런 시선이 익숙했기에 나를 또 불쌍하게 보시겠구나 생각했었죠. 그런 시선들이 익숙했으니까요. 그런데 일부러 불쌍해 보이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사실이라 숨길 수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사용인 분들 사이에서 제가 회장님께 불쌍함을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줄 알았는지 저를 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장님 음식 준비하는 사용인의 실수로 제 팔에 물이 쏟아졌고 저는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용인 분도 실수였는지 저에게 죄송하다고 하며 어떻게든 닦아주려고 했고 그 모습에 저는 괜찮다며 소매를 조금만 올려 수건으로 팔을 닦았습니다. 팔에 흉터가 있다 보니 최대한 안 보이게 닦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흉터가 회장님 눈에 띄었는지 제 팔을 보시고는 어디에서 얻은 흉터냐고 물어보셨어요. 어디에서 흉터가 생겼는지 물어봐도 될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엄청 큰 화재가 났던 게 기억나는데 그때 생긴 흉터 같아요. 어릴 적 기억은 그거 하나밖에 없고 그 뒤로는 고아원에서 자랐기에 치료를 제때 못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흉터가 짙게 생긴 것 같아요. 흉측한 거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젖은 옷을 내려서 흉터를 가리려고 한 순간, 그런데 그 순간 회장님도 흉터가 있다며 보여주는데 조금은 흐릿했지만 제 흉터랑 모양이 비슷했고 화상을 이어보면 나뭇잎 모양처럼 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만 혼란스러움을 느낀 건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회장님 또한 제 팔과 본인의 팔을 번갈아 보시고는 저에게 계속 되물으셨거든요. 아니, 이 상처가 왜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었지? 거기가 어디에 있는 곳인지 기억은 나나? 회장님의 물음에 저는 대답도 못하고 입만 벌리고 있었어요. 이런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회장님은 당황해하는 저를 보시고는 당장 서재로 가자며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서재에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며 저에게 본인 동생 같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회장님이 건넨 사진을 보았는데 제 어릴 적 사진이었고 제 사진이 왜 회장님 서재에 있나 싶은 생각에 놀란 눈으로 회장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 누가 후원을 해주러 오거나 봉사하러 오는 날이면 다 같이 모여서 단체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제 어릴 적 얼굴이 어땠는지 알고 있었기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아니, 제 어릴 적 사진을 회장님이 어떻게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역시 내 동생이 맞았어. 회장님은 저에게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놀랍게도 저는 회장님과 이복남매였고 저희 엄마는 회장님을 챙기는 수행 비서였습니다. 회장님 아버지 되는 분을 가까이에서 살뜰히 챙기기도 하셨었고 회장님도 많이 챙겨주셨다고 들었어요. 사모님이 계신데 저희 엄마와 바람이 나서 저를 낳으신 게 아니라 회장님이 어렸을 적 사모님은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기에 수행비서였던 저희 엄마가 회장님 집에 자주 들락날락거리며 회장님 아들을 챙기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저희 엄마와 회장님의 아버지가 좋은 관계로 진행이 되었고 저까지 낳게 되신 거였죠. 한낱 수행비서와 회장님 아버지가 만난 사실을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장님이 살던 집에 큰 불이 났었고 저희 엄마가 회장님과 저를 감싸다가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고 돌아가셨죠. 그 당시 회장님과 저는 불에 달궈진 나무 모양 철제 벽장식에 대이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연결된 나뭇잎 무늬를 서로 갖고 있게 된 것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화재로 돌아가시게 되자 회장님의 고모님이 저를 몰래 데리고 나오셔서는 고아원에 버리신 것이었죠.
그때 불이 너무 크게 나서 몇몇 사용인들도 다치고 나를 친아들처럼 돌봐주셨던 새어머니도 돌아가시게 되었거든. 나는 병원에 치료받고 있는 도중에 너가 화재 때문에 안 좋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었어. 이복남매였지만 그래도 내 동생이 생겨서 너무 좋았기에 아버지와 나는 너와 새엄마를 한 번에 잃은 슬픔에 한동안은 제대로 뭘 먹지도 못했다. 그런 줄 몰랐어요. 저는 그때 기억이 없었어서. 만약 너가 살아있었고 고아원에 있는 줄 알았으면 우리가 진작에 찾아 나섰을 거야. 그런데 고모가 말씀하셨기에 의심하지 못했었는데 생각해보니 고모는 우리 아빠가 재혼한 사실을 안 좋게 생각했었거든. 왜요? 저희 엄마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아무래도 유산이 나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 부잣집에서는 유산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서도 소송하는 일이 다반사잖아. 저는 회장님을 통해서 제가 어쩌다 고아원에 가게 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회장님은 초등학생이었기에 그때를 똑똑하게 기억하고 계셨죠. 그런데 그때는 너무 어렸기에 고모님이 저를 고아원에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어머님 이름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어머니 성함이나 뭐 기억나는 이름은 없어?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만약 제가 그런 기억이 있었다면 저도 어떻게든 제 가족을 찾으려고 했을 거예요. 회장님은 저에게 엄마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처음 듣는 이름이지만 저희 엄마의 이름이라는 사실에 눈에 눈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저를 보던 회장님은 조용히 손수건을 내미셨습니다. 처음 간병인 소개를 받으면서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는 순간 어렸을 때 헤어진 동생 생각이 났었거든. 그런데 워낙 흔한 이름이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지. 얼굴을 봤을 때도 내 동생도 이렇게 컸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정말 네가 내 동생이었어. 미안하다. 오빠가 진작에 찾아봤어야 했는데. 회장님은 저를 끌어안으시고는 미안하다고 하며 오열을 하셨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이라고 한다면 저를 고아원에 버리고 화재로 잘못됐다고 말한 고모님의 잘못이었는데 회장님은 저에게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다 회장님은 저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어 보여주셨어요. 자세히 보니 가족관계 증명서였고 제 이름 옆에 사망이라고 적혀 있는 모습을 보며 하늘 아래 내 핏줄이 하나도 없던 것은 아니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고모님께서 저를 고아원에 데려다 놓을 때 혹시나 기억해서 집을 다시 찾아올까봐 생년월일을 잘못 이야기해 놓으신 것이었어요. 저는 그 가족관계 증명서와 제가 갓 돌이 돼서 찍은 가족 사진을 보며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그전에는 어안이 벙벙하기도 하고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싶은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꿈이 아니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가족이 있었구나 싶은 생각에 제자리를 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제서야 회장님은 저에게 간병인이라는 호칭이 아닌 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았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제가 간병인으로 있을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오빠는 저에게 일어난 일들을 들으시고는 본인 일처럼 화를 내셨습니다. 배다른 자식을 그렇게 키워줬으면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아버지 병원비는커녕 부조금으로 들어온 건 싹 다 가져갔으면서 보험금까지 내놓으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몇 번 보험금 달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중이에요. 이런 건 좋게 좋게 넘어가면 안 돼. 배은망덕도 정도가 있지. 이참에 너를 비참하게 내쫓은 사람들한테 혼쭐을 내주자. 오빠는 저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고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준다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몇 분 뒤 몇 명의 변호사분들이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깍듯하게 인사하시며 들어오셨고 그런 사람들에게 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변호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셨어요. 거기에서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분이 소송을 준비하자고 하셨고 오빠는 돈 걱정하지 말고 진행하라고 했죠.
그렇게 저는 자식들과 시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 청부 반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보험금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진행했지만 제가 줘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었어요. 먼저 간 남편이 제 배우자였기에 자식이나 부모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갖는 것이 당연했지만 제가 이런 부분에 무지했기에 두 눈 뜨고 제 돈을 다 뺏길 뻔한 것이었죠. 그래도 회장님인 오빠의 도움으로 저는 유류분 청구 반환 소송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소송을 시작해버리면 제가 꼬리를 내리고 보험금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오히려 돈을 달라고 하니 시댁 식구들도 당황했는지 저에게 연락하셔서는 뭐 하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너가 그렇게 돈을 빼돌렸을 줄 알았어. 그 돈 네 돈 아니야. 내 아들 돈이야. 돈이 넘쳐나니 변호사한테 퍼줬냐?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네한테 돈을 줄 것 같아? 미안하다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시어머니는 저에게 큰 소리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끝까지 가야겠다는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아줌마가 나한테 주기 싫다고 해서 안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대로 알아보고 시작하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변호사 돈 나갈 일은 없었을 텐데요. 너가 나중에도 일어나 보자. 나중에 울며 빌며 소송 취하해달라고 빌어도 얄짤도 없을 줄 알아. 시어머니는 본인 할 말만 하고 전화를 획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야기한 것과는 다르게 소송 취하해달라고 비는 건 제가 아니라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한 대로 소송이 흘러가지 않으니 이제는 자식들을 앞세워 저에게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엄마, 내가 돈이 너무 없어서 그랬던 거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한테 소송한 건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 그래서 소송 취하하려고 하는데 엄마도 우리한테 한 거 소송 취하해주세요. 서로 좋게 좋게 해결하자고요. 너한테 내가 엄마인 적은 있었니? 평생 아줌마라고 부르더니 왜 지금도 그냥 편하게 아줌마라고 하지? 죄송해요. 저희 돈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냥 서로 소송 취하하는 걸로 해요. 그제서야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어떻게든 봐달라며 아쉬운 소리를 했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알았는지 저를 미행해서는 회장님 집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붙잡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이런 곳에서 일하면 월급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냥 서로 소송 없던 걸로 해요. 그리고 괜히 이런 소송에 휘말리면 이 집에서 아줌마 안 써줄 수도 있어요. 저 생각해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가 내 걱정할 때니? 네가 소송 그만두더라도 나는 끝까지 할 거니까 각오해. 그러니 옆에서 듣던 시어머니가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성질을 부리셨습니다. 네가 부잣집에서 일한다고 네가 부자인 줄 알아? 주제 파악이나 해.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알고 보니 부잣집 딸이더라고요. 제가 뭘 알고 소송을 걸었겠어요. 우리 오빠가 소송해버리라고 하면서 변호사 몇 명씩 붙여줘서 시작한 거예요. 뭐? 네가 무슨 오빠가 있어? 고아 주제.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고요. 아, 그리고 오빠가 저한테 해준 말이 있거든요. 변호사의 돈 아끼는 거 아니라고. 어디 한번 잘해보세요. 난리치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는 당황했고 두 딸은 눈치가 있었는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는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당한 게 많았는지 쉽게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미안하다는 한마디만 하면 그냥 넘어갈 거라고 다짐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이 많이 달아버렸는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비는 세 사람을 보는데 아무 감정이 안 들더라고요. 그렇게 소송은 계속 진행이 되었고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든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죠. 그리고 결국 시어머니는 제가 살았던 집에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 집이 남편 명이라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제 지분에 대한 인정이 이루어지면서 시어머니가 그 집에서 나와야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얼마나 애걸복걸했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이 집을 나가면 어디서 살겠니? 내가 돈으로 줄게. 내가 이 집에서 살게 해줘라. 우리 아들이 살았던 집이잖아. 그러게 제가 순순히 이 집 나가드렸을 때 그냥 두지 그러셨어요. 저한테 먼저 소송 거셨잖아요. 그럼 책임지셔야죠. 자식들이 돈돈거려서 그런 거야. 나는 하지 말자고 했어. 알지? 내가 너 예뻐했었잖아. 저 2번 예뻐했다가는 아주 큰일 났었겠어요. 저 그 집 내놓을 거니까 다른 사람 들어가기 전에 짐 정리해서 나가세요. 안 그러면 거기 있는 짐 싹 다 버릴 거니까요. 시어머니는 자기가 이렇게 빌면 제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저도 예전에 제가 아니었기에 시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물건을 밖으로 내다버렸습니다. 그 모습에 시어머니는 기겁을 했고 하루만 시간을 달라며 싹싹 빌었어요. 나갈게. 내가 짐 싸서 나갈게. 하루만 시간을 더 줘라. 내일 와서는 사람 불러서 싹 다 버릴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남편과 살았던 집이었지만 그 추억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기에 저는 결국 그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빠네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오빠는 암이 그렇게 많이 진행된 것은 아니었기에 치료를 잘 받고 생활에 무리 없을 정도로 회복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요양인으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제는 가족으로 한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오빠 자식들은 다 결혼을 했고 제 소송을 맡아주는 날 가족들을 다 불러서 저를 소개해 줬습니다. 예전에 나에게 동생이 하나 있었다는 말 기억나지? 먼저 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고아원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었더라고. 이제라도 오빠 노릇하려고 한다. 우리 집에서 같이 생활할 거니 그렇게 알아라. 처음 가족들을 불러 저를 소개해 줄 때 다들 저랑 재혼하겠다고 하는 줄 알고 긴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잃어버린 여동생이라고 하니 다들 경계를 풀고는 저에게 살갑게 인사를 하며 말씀 많이 들었다며 다가와 줬습니다. 오빠는 자식들에게 종종 나에게 예쁜 여동생이 있었는데 집에 불이 나는 바람에 잃었다고 안전에 특별히 신경 쓰고 계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집과는 다르게 집안에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있었고 캡스처럼 개인 경비시설도 계약을 해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내 전 시댁 식구들이 보이면 캡스를 불렀고 그렇게 몇 번 쫓아내고 나니 다시는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렸기에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길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찾아왔지만 몇 번 호되게 당하고 난 뒤로는 그림자도 못 본 것 같아요. 오빠는 그동안 힘들게 살았으니 저보고 일하지 말고 놀면서 살라고 했지만 평생을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놀라고 한들 그게 가능하겠어요? 저는 아직도 요양사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기에 틈틈이 하고 오빠와 같이 시간을 보내며 사는 중입니다. 갑자기 들어온 군 식구가 반갑지 않을 텐데 조카들은 저에게 예의 바르게 대해주고 제가 요양사 일을 한다고 해서 무시하는 사람 하나 없었어요. 그런 걸 보며 이런 게 가족인 거구나 싶었습니다. 예전에는 시댁에서 살았기에 가족애를 잘 몰랐는데 요즘에는 가족이 다 모이는 명절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